네, 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투자 언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법정지상권,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특수물건인데, 투자로서는 조금 출구 전략이 애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편으로는 출구 전략이 명확할 수도 있지만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줄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주인, 이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B는 건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토지는 주인은 A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A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B한테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료.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형이 되고, 수익형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료에 대한 답답함이 B가 있으면 B는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A 땅에 그 법정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A는 B라는 사람이 사줄 거다, 매수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인 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출구 전략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죠. 결국은 B가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죠. B가. 근데 한편으로는 B가 안 사준다면 A는 재산 가치가 그냥 묶이는 거죠. 이거 대출도 은행도 잘 안 해줄 거고 주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 팔기에도 항상 늘 뭡니까? 있으니까 이게 그 거래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구가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풀려면 이 B가 그저 상태가 건물 가치에 비해서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면 계속 쓸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면 B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개인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진짜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죠. 그래서 물론 적성에 맞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특수물건 중 하나 법직권이라고 하죠. 법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투자는 그다지 이렇게 권유하는 편은 아닙니다. 더 좋은 투자처도 많은데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이유도 있을까? 물론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팔고 나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도에 만족하시는 분들 꽤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원고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 자료가 4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번 정도. 그래서 4회 정도에 걸쳐서 법치권에 대해서 기본적 개념을 충분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거,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팁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얻는 것이 좋겠죠. 있겠죠? 잘 하신 분은 잘 하시니까 있겠죠. 실전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기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정리를 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중개업을 하더라도 꼭 부딪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현행법에서는 4가지 이유가 있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텐데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은 듯한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분도 많이 있죠. 법원 경매에서는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잘 나오죠. 아니면 매각 제외, 제시의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 않고 성립 여지 있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많은 분들은 아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패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의외로 좋은 투자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것도 역시 투자 대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겠고요.
법정지상권은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에 설정했죠? 그러면 설정자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요거 볼게요. 전세권 설정자는 뭐예요? 전세권을 해준 자죠. 전세권을 해줬습니다. 설정자 해줬습니다. 민법 305조에 보면은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번에 보니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주가 있었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주죠. 이럴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누군가 들어왔죠. 전세 이권자가 들어왔죠. 설정해줬어요. 그 대지의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주인이죠, 원래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지료는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가 좀 뭐 이렇게 못하는데, 목적을 못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보면은 법률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보다 한다면 법률에 대한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있었는데, 이렇게 동일 소유자에 있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해줬죠. 설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죠.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여기 설정했죠? 이분한테는 뭐예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그 얘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죠.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해되시나요? 이미지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A예요. B도 A죠. 건물도. 근데 B에게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A가. 그 얘기죠?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토지가 매매로 A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A 소유죠. 토지만 매각을 바뀐 거니까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C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거죠. 이해됐죠? 제가 그림을 했으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연인데 이건 많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당권 실행.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겠죠. 저당권 실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요.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철저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죠? 뒤로는 청구에 의한다. 똑같네요. 뒤로는 청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주에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 실행으로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게 됐어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건물과 토지가 일단 동일했죠.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 경매에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 달라졌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있습니다. 한번 또 용어를 보겠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토지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토지에 설정했죠. 이렇게 건물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토지에다가 B의 근저당은 이제 돈을 안 갚았으니까 B의 근저당 설정으로 A에서 C로 명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그대로 A가 있죠. 그때 A는 C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C에다가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건물에다가 A에서 C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 토지는 그대로 있죠. 근데 이제 건물은 B의 근저당 설정으로 A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C가 이제 건물주가 이제 건물 소유주가 됐죠. C는 A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토지의 경매를 할 때는 뭐 A가 위에서 또 소유권 가진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C가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장 및 강업재단에 저당 설정되는 경우 준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 준용을 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있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재단에 토지나 건물을 속하는 경우에는 준용한다. 공장 재단 규정의 준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찍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가 본등기에 앞서서 가등기를 한 거죠. 그때는 한번 어떤 거 볼까요?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이 일단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행해야 된 경우에는, 그렇죠? 지상권을 설정된 것으로 본다 했죠. 주연 역시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게 있었네요. 한 번이라도 있었네요. 그러면 지상권 성립한다. 그 얘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있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 가등기가 본등기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다. 그럴 때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역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 똑같습니다. 위 두 번째 사례에서 근저당을 가등기 담보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그 건물인데 B에다가 건물에다가 B에 가등기 담보 설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토지에다 설정한 거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에 대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 토지는 그대로 있고 B는 가등기 담보로 A와 C를 바뀌어서 C는 역시 법정수사까지 성립하고 이거는 역시 토지에 대한 거죠. A는 그대로 법정수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가등기 담보나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임목에 관한 법정 사건이 있습니다.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목입니다. 가무가 아니에요. 임목이라는 건 뭐예요? 임목 등기가 된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의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본다. 이거 임목 소유자는 결국은 임목이라는 건물로 본 거네요. 위에서 볼 때. 건축물의 이루에 따른다. 알겠죠? 위사례와 뭐 맞게 그거죠. 건물로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해석되니까. 그래서 임목만 있고요. 맞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가 있었는데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같죠? 임목이 그대로 건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사례가 법정 지상권이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응용 사례가 복잡한 거죠. 어떤 경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이겠죠. 이론으로 배우고 법률로 배울 때는 명확한데 실제로 적용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틀은 늘 위에는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또 있습니다. 또 법정분묘기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해되셨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법정지상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은 가만히 보면은 뭡니까? 대지와 건물이 첫 번째 동일한 소유자, 그죠? hun배구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동일한 소유자에 출발했네요. 이것도 동일한 이거 공장지다. 이것도 가등기 담보 역시 동일한 소유자에 출발했죠. 임목과 토지도 동일한 소유자에 출발했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눠진 건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그 소유가 경매라든지 매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걸 동일 소유주였어요. 건물에는 임목도 포함되겠죠. 조금 더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매매, 뭐 어떤 뭐 매매 등으로 한다든지 매매 등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소유주가 토지하고 건물이 임목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는 토지는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정지상권 뒤에 또 나오지만 깨트리기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한 번이라도 동일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하나 둘씩 깨어가는 것이 깨트린다고 하죠. 법정주장권을 이제 깨트리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죠. 그런 게.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한 번도 동일하지 않았다. 그럼 법정주장권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법정주장권도 그 어렵지 않게 쉽게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주장권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법정주장권 아주 참 잘합니다. 알겠죠? 협상도 잘하시고 결론도 클로징도 잘 맺고 하십니다. 그 기본은 근간은 그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 건물하고 토지 소유주가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트리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뒤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에 이렇게 네 가지가 법률로 되어 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면은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동일한 소유에서 매매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세권 설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지료는 따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 건물에서 대지 소유권이 이제 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저당권, 저당은 경매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임목에 대한 뭐 법정 사건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법정 지상권을 다룰 테니까 응용해서 조금 더 살펴서 법정 지상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으로서 법정지향권의 네 가지 법률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